오미크론 대유행 시대에 응급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시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계신 이형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만에 20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도 새로 만나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날마다 최고 기록을 깨고 있는데요. 응급실에 오는 응급실 상황들도 점점 매일 나빠지고 있습니까? 네, 뭐 분명히 바뀌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제 델타 마지막 유행 시기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모두들 아시다시피 응급실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델타 유행 때는 정말 이러다가 응급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델타 때까지는 정말로 코로나 양성 환자가 폐렴 아주 많이 심하고 호흡곤란도 심하고 상당히 중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서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새 느끼는 바는 응급실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소아라든지 젊은 성인, 뭐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양성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상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응급실은 계속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응급실의 그 복잡도는 과거에도 뭐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이분이 응급 환자가 코로나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괴로웠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이분이 코로나 환자일 가능성은 사실 더 높아진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말로 아주 초기 때는 정말 뭐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 어떤 여행을 다녀왔었는가,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어느 만큼은 좀 스크리닝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혀 예측이 되지가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입원을 하지 못하고, 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진료 단계에서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검사 단계가 모든 환자들한테 추가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만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그 체류를 더 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받기 전에 1시간을 응급실 앞에 머물러도 되는 환자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응급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진짜 사실은 응급 그렇죠.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진짜로 지금 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119나 차량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새 날씨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도 접수하는 복도에 나가서 진료하는 일들도 되게 많이 흔하고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응급실마다 음압 격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제 음압 격리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멀스 사태 때 그때 2,000명 발생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음압 격리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음압 격리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럼 음압 격리실이 차 있으면 환자를 받지 못하니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하루에 한 30통에서 40통 정도 전화가 오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그 환자들은 맞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저께 근무를 하고 왔는데, 그저께 근무를 할 때도 119에서 전화가 온단 말이죠. 이런 환자가 있는데 데려가도 되겠는가?
근데 이제 그 환자는 되게 나이가 어린 15살밖에 안 된 여자 환자였었는데 뇌출혈 환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의식이 없고 발열이 있다 보니 병원에서 아무 데도 못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119가 계속 여러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병원도 받아주지 못한다 하니 이제 결국은 서울 북쪽에 있는 환자가 의정부까지 가서 CT를 찍게 된 거죠. 근데 이제 CT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받아줄 수 있냐고. 근데 아까 못 받았으면 지금도 당연히 못 받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음압병리실이 없는 것도 음압병리실이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도 지금 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매일같이 겪게 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네. 응급실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코로나 아닌 환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이제 응급실에는 일반 진료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음압 격리실이라고 하는 발열 환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코로나 환자도 응급 환자가 네,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환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의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개예요. 방이 2개입니다. 2개 있다고요? 예, 2개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센터는 이제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100명 정도의 환자가 오는데 발열 환자가 2명이 그 방에 누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열 환자나 의심 환자를 이 병원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희대병원도 네. 굉장히 큰 병원 아닙니까? 대학병원이죠. 상급 병원이면서 3차 병원이죠. 근데 2개 있다고요, 응급실에는? 응급실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금만 열나고 이러면은 전국을 헤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 동안 여러 가지 정말 대책들 많이 나왔었는데 응급실 대책 들어보신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응급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런 뉴스도 흔히 들었단 말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보느라고 코로나 아닌 응급 환자나 중환자들이 갈 병상이 없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환자의학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진료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중증 환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중증 진료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면은 병원마다 병상을 확보를 했죠. 뭐 좋게 말하면 확보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을 코로나 진료를 위해서 돌려라라고 병상을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없었던 병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병상을 코로나 전용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채영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이전이라고 중환자실이 그렇게 여유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는 와중에서 코로나 중증 병상으로 이제 일부분을 3%에서 5%를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중환자들은 정말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정부가 낮에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네네. 재택 치료자가 응급 상황에 빠질 것에 대비해서 코로나 전담 전용 병상을 지정한다. 그리고 응급실 안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 구역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응급실 교수님이시니까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응급실을 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침 변경 말고는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 자체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희대병원 응급실에 코로나 병상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네네. 병상은 몇 개 있습니까? 보통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이면 최소 20개 이상의 병상이 응급 병상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 그러니까 2개가 음압 격리실 그러니까 그런 감염 환자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18개에서 20개 뭐 이 정도는 일반 응급 환자를 위한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공간은 빤하니까 네네. 지금 20개, 18개의 일반 병상과 2개의 음압 병상이 있는데 코로나 전담 구역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개의 침대를 그 구역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일반 네.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더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도 2개 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는 것을 뭐 다들 느끼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부 구역을 이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소아 진료 구역으로 쓰던 곳을 발열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그런 일부 구역을 코로나 환자 구역으로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대병원도 2개의 자리가 있지만 소생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로 1인실처럼 되어 있는 방 자체도 발열 환자나 코로나 환자 의심 환자에 실제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고요. 자, 지금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네, 진짜 초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집에 갈 수는 없는 정도의 네, 환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 여부는 우리가 모르고 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검사를 해야죠. 무조건 하는 거죠. 입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무조건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입원을 하게 된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고요. 근데 입원할지 네.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발열 환자라던가 입원이나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검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저희가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의심 환자 위주로 또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 위주로 시행을 하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검사를 하고 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뭐 응급실에서 더 기다려야죠. 6시간 뭐 5시간 이렇게 머물고 보통 이제 그 신속 PCR 검사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3가지 정도가 승인이 돼 있는데 엑스퍼트, 뭐 필리머레이, 뭐 이제 이런 검사들은 보통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환자들은 아까 그 음압 병상에 그럼 머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입원 환자나 일반 응급 환자들은 일반 구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입원을 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죠. 네, 네. 어쨌든 그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빨리 병실로 올라가고 응급실에 맞습니다. 침대가 하나라도 더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응급실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응급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신속항원 검사 물론 뭐 빠르다라는 되게 큰 장점이 있지만 이 검사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검사는 아니라고 이제 보통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진단검사학회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그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임신 반응 검사 해보면은 양성 나오니까 내가 양성이다, 임신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좀 그런 개념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 건 내가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지금 열도 나고 너무나도 목도 아프고 코로나 같다. 내가 코로나일까 아닐까.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사실은 신속항원 검사예요. 신속항원 검사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어도 코로나 양성인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면 코로나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뜻이죠. 음성이라고 아니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항원 검사만 믿고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니까 다음 단계를 진행해도 되겠다 이렇게는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 매일같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인데 왜 안 들여 보내주느냐?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죠. 이제 그것은 음성이어도 코로나일 수 있으니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응급실에서는 들어오려면 혹은 병원에 네. 입원하려면 PCR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군요, 앞으로도.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소한 발열 환자나 어떤 호흡곤란, 인후통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응급실에 무작정 입원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이 응급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열나는 환자가 있는데 신속항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이분이 양성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을 맞습니다. 음성이라고 치고 응급 환자들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이 막 한 2, 30명 누워 있는 그 같은 공간에 밀어 넣어 버리면 그분들이 다 심한 기저질환자들이니까 그렇죠. 집단 맞습니다. 발병되면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요. 있었다고요, 그런 일이? 그럼요. 그래서 근데 왜 뉴스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일들은 보통 뉴스에 잘 나오지 않죠.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고 이게 우리나라 응급실들은 일종의 오픈형 스타일이에요. 오픈형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특정 공간에 20개의 베드가 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병상 간 간격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은 숫자의 의료진으로 많은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감염에 되게 취약해요. 감염에 취약하고 또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 1.5m 옆에 코로나 양성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검사 없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제로 톨러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장소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응급실 문턱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뭐 실제 응급 환자가 아닌 분들이 응급실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또또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드라마도 보고 해가지고 골든 타임 이거 다 알거든요.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나 네. 뭐 45분 안에 뭘 뚫어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PCR 검사를 나올 때까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응급실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 내에 치료해야 되는 뭐 이런 3대 중증 질환, 뭐 5대 중증 질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 처치를 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없이 수술장이나 그런 어떤 검사를 하는 공간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와서 심근경색 환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혈관을 재관류 그러니까 뚫어야 하는데요. 뚫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시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어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 심혈관 조영술을 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 환자가 양성이었던 것이죠. 그날 그 시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다 2주간 격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2명은 코로나 걸렸고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조영술 자체가 며칠 동안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한 분은 물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앞으로 이틀 동안 시술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시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조심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100%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백신 접종 부작용이 네. 의심되어서 응급실에 왔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그 원장님하고 통화하는 것을 뒤에서 참 재밌게 봤어요. 이게 응급실이 보통은 이제
안 좋으면 응급실 가라.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방 접종할 때에도 예방 접종 안내문에 뭐 예방 접종 후에 어떻게 안 좋으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응급실을 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안내문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고 나서 안 좋다라고 응급실로 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부작용 자체는 분명히 가벼운 부작용도 있고 뭐 어떤 중증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해드릴 일이 없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저희가 그 델타 유행하고 너무나도 병원이 힘들고 할 때는 백신 부작용으로 온 젊은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주십사 이렇게 앞에 안내문도 붙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도 하루에 한 뭐 적게는 너다섯 명, 많게는 거의 뭐 한 10명 정도까지 그런 백신과 관련한 어떤 불편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백신 접종 안내문에 네, 부작용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세요라고 적혀 네.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작용이 심하거나 응급한 부작용일 때만 가라고 적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시기에는 뭐 쉽지는 않죠. 이게 심한 증상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응급실 일하는 의료진들 혹은 뭐 네. 다른 인력들의 업무 그 부담 네.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쯤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수치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코로나 환자는 실제로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를 차지를 하지 않죠. 뭐 10%지 않습니까? 20개 베드 중에서 2베드니까요. 근데 이 2베드가 해야 하는 업무량을 생각해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의 의료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일은 일대로 그대로 하고 인력 중원도 당연히 없고 하던 일에 50%가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그 코로나 대응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사실은 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또 서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때문에 좀 초창기에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대우를 받았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병동보다도 응급실 쪽에 코로나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코로나 병동만큼의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응급실은 지원 대상에서 초창기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이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께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지침은 바뀌어서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코로나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병원장님들께서 뭐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받은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는 응급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진짜 코로나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 이게 네. 뭐 무슨 네. 제 레벨 D 이런 거 네, 입고 네, 들어가는 네. 분들보다 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감염될 우려는 더 크지 않습니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침에는 PAPR을 입으라고 합니다. 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호흡곤란 환자의 어떤 기도 처치 같은 응급 처치를 할 때 저희한테 이제 PAPR을 입으라고 뭐 지침이 내려왔어요.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PAPR 입고 벗으려면은 한 번 입을 때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입냐면 입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른 일하고 또 입고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기도 처치를 할 때는 3종 내지 4종을 착용하고 N95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감염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응급의학 전공의 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던 전공의도 서울 시내에 있었고요. 또 의료진들도 감염돼서 또 격리되었었던 사람들도 입원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공이면은 네. 굉장히 젊은 친구일 텐데 네네. 중환자실까지 갔었어요. 네, 다행히 그래도 뭐 지금은 회복을 해서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APR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 써주셨는데 네, 이게 네. 레벨 D입니까? 레벨 D보다 하나 더 이제 윗단계죠. 더 위에요? 그러니까 레벨 이제 E예요, 이름? 네, 아예 산소까지 산소 호흡까지 완전히 외부와 차단을 시키는 이제 이것이 PAPR이라고 하는 저희 정말로 우주복처럼 생긴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산소통 같은 거 네, 달려 있는 맞습니다. 그거 말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저희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쓰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너무 바빴어요. 그거 입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입는데 10분 걸리는데 환자가 10분 동안 놔둬도 괜찮은 환자면은 그걸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거를 입을 정도의 어떤 심각한 환자라면은 당장 들어가서 1, 2분 내에 기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초응급 네. 환자는 막 정말로 네. 초단위의 우리가 맞습니다. 게임인데 10분 동안 옷을 입어야 입는 네. 사이에 환자가 그럼요. 잘못될 거니까. 맞습니다. 응급실이 제일 위험한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의료진한테는 맞습니다. 응급실 의료진한테는 별로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있었군요, 그동안. 자, 그 응급실 지금 코로나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 말고 네. 그냥 응급실 의사로서 사는 고충 이런 얘기도 잠깐 할까요? 말 나온 김에. 네. 응급의학과는 왜 고충이요? 선택하셨습니까? 네, 응급의학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최전방에 있는 과죠. 환자와의 접점의 최전방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응급실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의사들한테 응급실은 로망이자 어떤 두려움 이런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라는 선입견 가지고 있고요. 또 응급실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재밌는 일도 많이 재밌다고 하면은 사실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평소에 하던 일보다 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다라는 이런 어떤 로망도 가지고 있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학회라고 하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응급의학과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feel like a real doctor,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로 환자의 최전선에서 뭔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느낌과 보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여유로운 스케줄,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이 명확하게 나눠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멋있어 보여서 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응급의학을 선택한 분들은 멋있어 보여서 했는데 한 다음에 후회하죠. 이럴 줄은 몰랐다. 후회 많이 합니다. 후회 많이 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응급의학과 할 거냐. 이제 제가 응급의학 전문의 총조사를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90%가 넘게 나와요. 그래요. 네네.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4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의대생들이 응급실 실습 돌면서 야 멋지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긴 하죠. 한때. 잘 택하진 않지만. 응급의학과 의사의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조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전화를 안 받는 유일한 과다. 그거 네. 말고는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그거 말고 생각나는 것은 많지만 이것은 사실은 또 뭐 의료인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와 또 일반인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버티는 이유가 이제 힘들어도 버티는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환자를 살리는 보람? 사실은 이런 내가 뭔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환자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다면 사실은 그게 의사들한테는 보상이죠. 정말로 뭐 수당을 얼마 받아서 내가 이 일을 더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수준 사실은 세계 넘버 원입니다. 수준만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제 이런 정말로 훌륭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또 너무나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이 원래 힘들었었거든요. 원래 힘들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얹어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그런 느리지만 확실한 길은 정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티가 안 나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차피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나가면 뭐 또 잊혀지겠죠. 그러나 당장 뭐 다음 달, 내년, 뭐 내후년 똑같은 문제 생기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좌절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의 댓글 여러 개 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이 최전선 아니었냐, 김혜영님, 슬원님. 드라마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너무 멋있다. 예. 그리고 특정 병원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은님,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이 힘들다는 것 같네요. 유유. 그리고 또또님은 장점 듣다 보니 교수님 속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그 보통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내에 의사분 계시면은 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왕왕 듣지 않습니까? 이제 저처럼 의사 면허만 있지 환자를 20년 넘게 안 본 의사라거나 아니면은 아주 특수한 분야, 뭐 안과라든지, 네, 뭐 아주 정말 이렇게 특정한 분야만 보는 의사들은 그런 콜 받으면은 이거 참 큰일일세. 누군가 네. 다른 의사가 먼저 나가겠지 이러면서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그 얘기 딱 들으면 바로 뛰쳐나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 스스로 나갈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나가야 되겠는데 좀 주저하게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선의로 도와준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을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존재 의미는 결국은 환자를 도와주는 일이고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은 들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오신 아저씨를 119를 직접 불러서 모시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모시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상황이 닥치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손 들지 않을까요? 꼭 응급의학과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도 본인밖에 없다면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행기에서는 그 연락 받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비행기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비행기에서 저는 좀 잘 자는 편이라서요. 아, 네, 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번이나 그 그러세요? 콜을 들었었는데 네, 네, 2번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먼저 뛰어갔길래 저는 가만히 있었고 네, 네. 딱 한 번 정말 비행기에 의사가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산모가 약간 배가 뭉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괜찮다 네. 비행기 타면 원래 그렇다라고 네. 안심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뭐 비행기에서 그런 방송이 나와도 전혀 긴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마도 거기서 기내에서 불렀을 때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비행기를 돌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나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기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기장한테 네. 강력하게 안 돌리면 환자가 죽는다, 꼭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응급학과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뭐 어떤 본인의 취미나 뭐 이런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돌팔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응급실에서 하도 좀 심각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경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그냥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라고 맨날 괜찮다고만 한다고 자기들은 이제 힘든데 그러면서 조금 좀 그런 면들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네, 뭐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손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뭐 법률적인 개정한다던가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족들한테는 뭐 안 죽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네, 저희 가족들은 병원에 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응급실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응급실 환자 중에 네, 진짜 초응급 환자 혹은 네, 조금 좁은 의미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생각보다 적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비율의 문제고요. 절대 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통계에서 제가 숫자를 믿을 것은 아니고요. 연간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응급 환자가 연간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응급 환자를 단계를 나눕니다.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KTAS, 코리아 트리아지 어세스먼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누는데 1등급이 이제 제일 위중한 환자죠. 심폐소생술 환자이거나 막 당장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실 분 1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까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응급 환자입니다. 그리고 4급, 5급이 이제 비응급 환자가 되겠죠. 근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1, 2, 3급이 1,000만 명의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는 응급 환자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환자들은 뭐 아주 초응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응급실을 찾는 연간 1,000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엄밀히 말하면 응급실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었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사실은 뭐 응급실에 안 온다가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증상이 응급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과를 가야 되는지 외과를 가야 되는지 뭐 어디 다른 과를 가야 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숫자들이 모두 합쳐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 과밀 현상 같은 거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중간에 뭐 좀 외국처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돼갑니까 그거는? 네.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정말로 뭐 그림으로 봐서는 작은 병원에는 경증 환자가 가고 큰 병원에는 중증 환자가 가고 이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그림이 30년 동안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모두가 대형 병원을 선호를 하고 또 본인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더 큰 병원에서 또 조금이라도 더 좀 좋아 보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좋은 병원으로 가는 큰 병원으로 가는 이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대형 병원에 경증 환자가 가면은 딴 병원으로 보내라라는 법률 자체를 만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오는 환자한테 당신 응급 환자 아니요, 여기서 진료 못 봐주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건 싸우자라는 얘기예요. 진료 거부 네. 아니냐고 또 네, 환자분들이 맞습니다. 항의하겠죠. 맞습니다. 의료법에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너희는 왜 진료를 안 봐주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응급이냐? 나 죽으면 책임질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저희 무수히 듣습니다. 어렵게 설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밤에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보내면 문 열고 있는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법은 현장에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의사회 차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미국처럼 그 뭐라 그러죠? 어전트 클리닉 네, 그런 거. 네. 얼전트 케어 클리닉, 그러니까 응급 클리닉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그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과밀화 해결에 그리고 환자들이 경증 응급 환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가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나라들은 자기 주치의한테 예약을 하면 한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감기여도 한 일주일 기다리고 또 뭐 단순히 어떤 뭐 증상이 있어도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응급실을 가게 되면은 그것은 또 너무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간 단계의 어떤 워크인 클리닉,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가서 접근을 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 10,000개나 네, 있다고요? 미국에는 대도시에는 편의점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어전트 케어 미국의 어전트 케어 클리닉이나 뭐 호주의 워크인 클리닉 같은 거는 네. 낮에는 그 공간을 뭘로 쓰는 거예요? 낮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24시간 운영하는 워크인 클리닉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제 아침에 한 7, 8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에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운영을 미국의 하는. 어전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전트 케어 클리닉도 낮에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실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급실 개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워크인 클리닉이라는 게 이제 결국 단어만 놓고 보면 예약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맞습니다. 클리닉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 3만 개 있잖아요. 워크인 네네. 클리닉이. 맞습니다. 근데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이름도 흔히 통용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전트 케어 클리닉 같은 게 밤에 운영하는 거는 10,000개 중에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군요, 거기도. 보통 이제 한 몇 개를 묶어서 어떤 베이스 캠프가 있죠. 그런 이제 좀 책임 기관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댓글창에 갑자기 이제 응급 네. 환자 아닌데 너무들 네. 많이 와서 힘들다 이런 얘기 쭉 하셨더니 네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응급실 간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실리고 네. 있고요. 죄송할 거는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지 환자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또님은 생각해보니 저도 응급실 몇 번 갔는데 별로 응급 상황 아니었네요. 반성합니다. 이런 글 올리셨고요. 네. 다른 댓글 중에는 누가 봐도 응급실에 안 와도 되는 환자인데 오는 바람에 기억에 네. 남는 환자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뭐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거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코피 나서 119 타고 응급실 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코피 나서.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코피 나면은 맞고 계시지 응급실에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변기 한가득 코피를 흘리셨대요. 변기 한가득 코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은 코피가 변기물에 섞여서 그냥 빨개진 것뿐이지 변기 한가득 코피를 흘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변기 한가득 코피를 흘렸다고 119를 불러요. 그럼 119는 또 거절을 못해요. 119는 거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경증 환자면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코피 흘렸다고 119를 타고 응급실에 와요. 그럼 코 막아드리고 보내요. 이제 뭐 사실 이건 너무나도 일상이고요. 네, 그렇다고 코피 환자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코피 중에도 백혈병 환자일 수도 있고 무슨 투석하는 환자일 수도 있죠. 그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코피 환자 중에도 응급실 가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경증, 중증을 나누는 것은 사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되게 싫어하는 어떤 분류예요. 왜냐하면은 걸어 들어왔다가도 사망하실 수 있거든요. 걸어 들어왔다고 해서 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기 전에는 경증이다라고 확신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고 중증 경증을 나누고 뭐 겉에서 어떻게 뭐 미리 나누고 이런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물론 필요는 하지만 어느 만큼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변기 있잖아요. 네. 그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들이 쓰는 소변기 그 쉬 한 번 하고 나면 내려오는 물의 네. 양이 3.8리터거든요, 보통. 대변기, 양변기는 양이 좀 더 되겠죠. 한 7, 8리터 나갈까요? 근데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 네. 몸에 있는 혈액 전부 다 합치면 한 네. 4, 5리터 네, 뭐 정도잖아요. 그 정도보단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기의 통째로 네, 피가 날 수는 사실 네, 없죠. 네, 불가능하죠. 아까 그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네네. 시범사업 한다는 거, 네네. 그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어느 공간에다가 뭘 만들어서? 일단은 일반적인 의원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코피 환자가 119를 타면 대학병원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 어전트 케어 클리닉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경증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개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럼 3만 개의 의원이 있는데 아니 그런 게 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응급실에 오는 열상 환자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손가락 1cm 찢어져도 대학병원 응급실을 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정말로 내가 중하게 다쳐서 정말 대학병원에 진료가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병원에서 꼬매주는 데가 없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꼬매려면 한 10분, 15분 시간이 길게는 30분 이상 걸릴 텐데 그 30분에 해당하는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병원은 그런 환자들을 안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대학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응급의학과가. 그리고 그런 거죠. 보통 내과 전문의는 내과로 개업을 하시고 소아과 전문의는 또 소아과로 개업을 하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가정의학과로 개업을 하는데 응급의학과로는 아직 응급의학과라고 개업하신 분들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범 준비하는 응급 클리닉은 그럼 밤에도 엽니까 혹시? 지금 일부 병원들은 한 10시에서 11시 저녁에 그때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결국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24시간 운영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보상이나 수가가 있지 않다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있던 병원이 한 저녁에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그 이후부터 한 12시나 뭐 그 이후 정도까지 한 병원을 샵인샵 개념으로 그 이후에는 응급 클리닉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방안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거를 네. 국민들이 알아야 그 네. 상황에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개업하고 있는 일부 병원들은 지역에 있는 그 119 구조대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아주 중한 상태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중하지 않은 뭐 단순한 두드러기라든지 뭐 단순한 어떤 요통, 복통 뭐 이제 이런 환자들은 그쪽 병원으로 모시고 와 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응급실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의료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여러 국민들 많이 힘드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책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 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급실의 원래 존재 이유 자체가 응급 환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응급 환자들을 살리는 게 응급실의 존재 이유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응급 환자들을 저희가 제대로 응급 처치를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고 있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당장 내년, 내후년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진들이 좌절하는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개선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비전과 희망을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겠구나, 이 부분이 의료진들이 좌절하고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응급학 전문의들밖에 없겠죠. 이제 저희가 응급의료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어떤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유관단체나 복지부, 또 중앙응급센터, 또 소방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료 의사분들께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죄송하지만 응급실에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본인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을 응급 환자들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가 거기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지금 상황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의 응급실을 본인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응급 상황이 닥쳤다면 119에 전화를 하셔서 수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다니시던 병원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송을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었는데요. 응급실에 전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간호사 중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정말로 아까도 이제 그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뭐 보건소에 전화가 안 된다고 응급실로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밤에도 전화가 되는 게 병원에서 응급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론 궁금하시고 불안하신 거 충분히 알겠지만 응급의료진들이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고 코로나하고 두 개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응급의학과 의사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사실 많이 이어지는군요. 줄였습니다. 이게 줄인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네. 작가들이 네.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네. 하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거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클로징으로 준비한 시그니처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아니고 코로나 핑크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 때문에 시달리고 공포감 때문에 불안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따뜻한 변화 또 좋은 시그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 말고 핑크하게 좋은 얘기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로 작가들이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좋아진 거 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마쳐볼 텐데요. 이영민 교수님, 네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부부 싸움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저희 부부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집에 전화 한번 해봐도 네, 됩니까? 대외적인 멘트가 아니고 사실 실제로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늘었을 것 같습니까, 줄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늘었다라고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코비드하고 디보스하고 합쳐가지고 네. 코비디보스, 네. 네, 코로나 이혼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음. 오늘 코로나 핑크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대부분 다 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이혼 건수가 2019년보다 4% 가까이 줄었고요. 2021년 10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몇 달 전의 이혼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의 재발견 아닐까요? 네. 이 응급의학과에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지 싶기는 한데, 이제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응급의학과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평일날 쉴 수 있다는 게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 쉬어요. 아마도 이제 많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일하고 쉬고 하는 패턴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평일 낮에 쉬고 있으면 아무래도 와이프나 가족들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사실은 가족하고 평일 낮에 시간을 보내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평일 낮에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부대끼면서 좀 가족을 재발견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 왜 줄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시쯤 되면은 다 술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남편들이 집에 일찍 가서 그렇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병원 앞에 있는 술집들이 병원 회식 없어져가지고 많이 문 닫았죠.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회식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 사람들이 주로 오는 술집 뭐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때 사실 이거 많이 걱정했었죠. 회식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네, 집에 가야 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의사들을 괴롭히는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취자. 네. 술 먹고 이제 싸우고 넘어지고 뭐 찌르고 이래가지고 많이 오는데, 그 팬데믹 이후에 그런 환자들은 좀 줄었습니까? 초창기에 잠시 줄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니까 결국 똑같아졌어요. 주취자들은 여전히 주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새도록 12시, 네. 1시, 2시에 오던 분들이 지금은 한 10시쯤에 한꺼번에 몰려오겠군요. 한동안 이제 그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분명히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나 뭐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술 먹고 이제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술 먹고 다치고 싸우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술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라도 드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영업시간의 제한과는 그렇게 크게 무관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술 때문에 원래 갖고 계신 질병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네. 오는 환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고 넘어지는 건 좀 준 것 같다. 네, 그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줄어들고 회식이 줄어든 것보다 사람들이 더
큰 이유로 지금 꼽고 네. 있는 게 명절 때 안 모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응급의학과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뭐 하는데요.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제일 큰 명절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석하고 설날이요. 추석하고 설날 근처에는요. 응급실 환자가 추석 설날 연휴 시작하기 하루 전부터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약간 신경성이신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본인이 아파야 되는 거죠. 아파야 명절 때 일을 안 하고 명절 때 다른 가족들을, 그래서 본인은 꼭 입원해야 되겠다고 오시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명절 앞두고 상당히 많습니다. 명절 전 증후군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응급실을 오시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못 가게 되면 그런 명절 전 증후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잠시 제가 오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설을 봐서는 똑같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명절 직전에는 별로 입원할 상황이 아닌 분인데 입원시켜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꼭 많고,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설날 당일 밤 혹은 네. 그 다음 날 밤쯤에는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죠. 명절 때 싸워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명절 때 아주 가끔 가서 보니 원래 안 좋으셨는데 더 안 좋아 보여서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유가 뭐든 간에 술자리가 줄어서든 명절 때 네. 가족들이 안 모여서든 간에 네. 다른 나라는 이혼율이 늘었는데 우리는 줄었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좋은 얘기 같은데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줄어든 것인지 아닌지는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다시 이혼율이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네. 동안 이영민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노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청년의사 편집주간 박재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